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웃는 얼굴로 구워 삶는 기술. 이 소 제목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짧고 쉬운 20가지 심리 법칙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로버트 치알디니, 노아 골드스타인, 스티븐 마틴이 공저로 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짧고 쉬운 20가지 심리 법칙이라 해서 근본적인 그 어떤 사고방식은 인간은 작은 것에 흔들리도록 설계되었다 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웃는 얼굴로 구워 삶는 기술이라고 하는 이 20가지는 보면은 우리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그때그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맞이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이런 어떤 간단한 이런 말하면 기술을 적용할 것 같으면 쉽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얇지만은 이런 전문가 세 분이 공저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는 말이 고우면은 얕보고 참을 인이 3번이면은 호구되는 세상, 손해보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작지만 강력한 호구 해방의 심리학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3분은 다 심리학의 대가들입니다. 동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서도 자기 몫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들의 말하기에는 공통된 특징이 존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험 결과 네가 내 상황이었더라도 날 도왔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친절이 자연스럽게 교환 과정이라고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0가지는 그야말로 우리 생활에서 늘 만나고 늘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이런 해답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 보면은 지금 당장 예스가 필요하다면은 하는 내용에서는 우리는 예스라는 말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예스는 인간관계를 꽃피운다. 더 배우고 탐구하도록 용기를 준다. 구상 중인 프로젝트의 청신호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회를 보장해 주기도 한다. 예스는 허락이다. 그리고 예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 즉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렇게 적고 있고 이 책은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읽는데 기껏해야 5 내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모든 장은 효율적인 설득 전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 나의 요구에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동의할 기회를 높여주는 전략들이다. 상대가 동료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직장 상사, 친구,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얻은 지혜는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설득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서는 인간관계를 꽃피운다. 더 배우고 탐구하도록 용기를 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보면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20개의 장을 통해서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갈팡질팡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감을 높이고 상대가 나를 볼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줄 다양한 설득의 원칙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법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또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한번 예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같은 사람에게 앞으로도 또 같은 긍정의 답을 들으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아서 혹은 강제로 조종당해서 예스라고 말한 기분이 든다면 이후에는 상대방의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설득에 성공하려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찰력과 기술을 활용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스라는 답을 듣는 법을 알고 있다면
강력한 도구가 있는 셈이다. 이 책은 그 시작일 뿐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레논의 유명한 노래 가사 All you need is love.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을 All you need is yes.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뿐이라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 담긴 지혜를 통찰력 있고 책임감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면은 예수라는 대답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호성의 원칙에 해당되는 조금은 신세진 기분을 느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베푸는 행위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얻는 첫걸음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조금은 신세진 기분을 느끼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게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그 보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주고 그 실제로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싶은 사람이나 무언가를 받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을 위해 혹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 상대성의 원칙, 상호성의 원칙을 우리는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네가 나였더라도 날 도왔을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라는 거죠. 이게 교환의 법칙입니다. 주고받는 문화를 만들면은 모두에게 득이 된다.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였더라도 날 도왔을 거야 하는 이런 어떤 교환의 법칙을 활용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면은 혹시 내가 괜찮아 문제없어라는 말을 지나치게 자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할 말은 없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8만 원짜리 코트보다 6만 5천 원짜리 스카프가 나은 이유, 이건 기분 좋은 선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꼭 좋은 선물은 비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냐 안 들었냐 하는 그에 우리 관심을 가지다 본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이해가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생각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물을 할 때에 내가 무조건 비싼 것을 한다고 그게 좋은 선물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지를 진심으로 알아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좋은 방법일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선물이 늘 고마운 선물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박한 선물이 훨씬 더 귀한 선물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살 때는 와인 한 병이든 그 생일 선물이든 가격의 상대성을 명심하라. 비싼 선물보다는 질 좋은 선물이 훨씬 낫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면접자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 이건 순서와 합격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마지막 면접자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 비교 대상의 유무와 순서는 그 아이디어나 요구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순서를 뒤로 해서 하면 훨씬 더 그 나중에 우리가 머릿속에 그 오래 남아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합격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서너 명의 후보자들과 하나의 기회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충고는 이것이다. 맨 뒤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좋은 제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여러 사람 지나가면서 일종의 망각의 그 작용을 통해서 잊어버리는 반면에 맨 나중에 했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서너 명의 후보자와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자. 이게 유니폼 전략입니다. 유니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복을 입으면 전부 사람이 망나니가 된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보면 우리 구리 갔다 온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학식이 높고 좋은 학교 오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혹은 뭐 좋은 가문의 사람을 하더라도 유니폼 군복을 입으면은 똑같은 어떤 그런 행동 거지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처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동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좋은 뜻에서는 당신과 나보다는 우리라고 생각하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상대와 나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하나로 묶어줄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것도 잘 우리가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보들은 슬플 때 쇼핑을 한다. 바보들은 슬플 때 쇼핑한다. 뭐냐면 그 슬픔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슬픔과 의사결정의 상관관계다. 슬플 때 혹은 기분 나쁠 때 혹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럴 때 보면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과격해지거나 무리해지거나 과다해지거나 오바센스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바보들은 슬플 때 쇼핑을 한다. 감정은 모든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먼저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구매자는 마음이 평온한 구매자에 비해 더 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말하면은 마케팅에서 이런 부분을 심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먼저 거절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건 뭐냐면 거절 후 양보 전략. 한번 거절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양보를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이거죠. 첫 번째 요구는 그 다음 요구의 성공 여부와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는 그 다음 요구의 그 성공 여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그 다음 타협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 이상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상적인 목표와 타협할 어떤 목표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타협할 준비가 된 것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이상적인 목표는 늘 첫 번째 제안이 되어야 한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첫 번째 제안을 축소해서 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야 한다. 노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 친구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이다. 담대하도록 두 번째 제안을 하라. 이건 아마 골프에서도 통하는 얘기 같습니다. 골프에서는 오버슈팅이 오히려 짧게 보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뭐냐면 오버슈팅 하다 보면은 그 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한 또 우리가 보면은 이상적인 것 다 하면은 합당한 어떤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먼저 거절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번 거절하고 난 뒤에는 억셉트할 수, 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힘들이지 않고 인정받는 법 뭐냐? 자격증의 힘이다. 힘들이지 않고 인정받는 법입니다. 설득에 앞서 경험과 지식을 입증하면은 듣는 이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나는 이미 상당 부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리한 어떤 고지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얘기 듣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이 사람하고는 충분히 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나를 소개해 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다 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발표나 회의에 앞서서 내 양력이나 그 이력을 참가자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는 것도 매우 효력이 있다. 이력서 맨 위에 자격증이나
전문 분야에서 얻은 그 자격을 언급한다. 이런 내용은 맨 아랫줄에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9번째는 사소한 결점은 호감도를 높인다. 또 너무 완벽한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수 효과라고 그러는데 내 아이디어의 부족한 점을 전면에 드러내면은 진정성과 설득력이 더욱 견고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소한 결점은 오히려 그 인간적인 면을 더 강조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능력이 뒷받침이 될 경우에는 작은 실수는 호감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부탁하자. 거절은 의외로 어렵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설득의 그 원칙인데, 벤저민 프랭클린의 설득의 원칙. 때론 설득보다 단순한 요청이 원하는 것을 얻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가진 노력을 기울여 놀라운 기술을 연마를 했는데 그는 작가이자 화가, 윤세공, 우체국장, 발명가, 그 해학가였고 여기에 서민운동, 시민운동가, 정치가, 공무원, 외교관 등으로 또 활동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설득에도 매우 능한 편이었는데 그가 뛰어난 설득가라 할 수 있었던 건 도움이 필요할 때면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값비싸고 귀한 책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써서 상대로부터 호감을 샀다는 일화를 자주 언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탁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거절하는 건 인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약점을, 인간적인 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부탁이 수락된 횟수와 거절당한 횟수를 기록해 보자. 부탁의 효과를 알게 될 것이다. 바늘에 찔린 듯 따끔하지만 짧게 지속될 무한함은 그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을 더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이고 일단 부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또 그런 어떤 기회, 다른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부탁을 해야 될 일을 부탁을 안 하면은 우리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좁힐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 간격은 더 넓어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프랭클린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118명 중 대화를 거절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하위 인간화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대화를 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비행기나 버스를 타거나 강연 등에 참석하게 되면은 옆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이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건네자. 거울 앞에서 시선을 맞추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 자신을 소개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때 친구들의 동의를 구해 식탁 중앙에 모두의 휴대폰을 모아두자. 그리고 휴대폰에 가장 먼저 눈길을 주는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댓글에 알림이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보다 중요하다는 암시를 주는 어떤 행동이라도 하는 사람이 그날 식사비를 내도록 하는 것 어떨까? 그런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그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8명 중 대화를 거절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미가 통계 수치를 압도한다. 스토리에 반응하는 청중심리라고 했습니다. 설득에서 이야기가 사실을 이기고 인간미가 통계 수치를 압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 그런 얘기하는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으면은 사실, 팩트를 이기고 그리고 또 그 인간미가 통계 수치를 이긴다. 그런 어떤 인간미를 가졌다 그러면은 통계 수치를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사들은 사진이 첨부된 환자의 엑스레이 자료를 볼 때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얘기죠. 목표가 뚜렷하다면 그 목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른 사람도 같은 꿈을 꾸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우리는 비슷한 이름에 더 큰 호감을 느낀다. 이건 공통점의 법칙입니다.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려면 우선 그 사람의 관심사를 찾아라. 우리가 내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가지고서 쭉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우리가 그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비싼 이름에 더 큰 호감을 느낀다고 하는 공통점의 법칙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공통점을 찾아주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럽니다. 설득 전에 공통의 배경이나 관심사, 경험 등과 같은 공동 분모를 찾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설득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는 칭찬에서 시작된다. 칭찬과 호감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내게 호감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나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진정한 방법을 찾아보라. 그래야 그리고 상대도 그 사실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칭찬에 인생하면은 일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내가 충분히 당신을 배려하고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칭찬글을 찾아서 그걸 화제로 띄우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는 법. 라벨링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이름과 라벨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라. 그런다. 사람에게 이름과 라벨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라벨링 전략이란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그 사람과 어울리는 특징, 태도, 신념과 연관된 라벨을 붙인 다음 그 라벨에 어울리는 행동을 끌어내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는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라벨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라벨링의 내용은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바와 맥락이 통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분명한 이유가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구에는 늘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왜냐하면 이런 말을 자꾸 넣어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소중하니까 뭐 이 광고에 보면은 로레알 광고에 당신은 소중하니까 이런 광고가 있다 그러죠. 최고의 날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시작하니까요 하고 켈러그 광고에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여기도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하기 전에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이유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상대에게 또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생각할 때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한다. 내 요구를 들어주면은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참 마케팅 전략에도 이런 부분 필요한데 내가 물건을 파서 내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당신에게는 이런 말하면 메리트가 있다. 이런 이득을 보게 된다. 그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전략하고 일맥상통하는 걸로 이야기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마음을 움직인다. 분명히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물건을 사게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전략이라고 한다. 이런. 다이어트와 좋아요의 상관관계, 약속 이행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상대가 나의 부탁을 정말 잘 이행하게 하려면은 측정 가능한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라. 측정 가능한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라 합니다. 이게 다이어트와 좋아요 상관관계에서 다이어트를 하면 무엇이 좋은지 한번 구체적인 목표를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며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구체적인 목표를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처방이 뭐냐. 만약 뭐 한다면은 그때는 뭐 해야지 법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려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약속을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은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내릴 것 같으면은 충분히 그 사람이 미루지 않고 잘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목표를 정했으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단계별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일의 위험성입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앞서 실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앞서 실행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활용을 하면은 예라고 이끌어낼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것보다 싫은 것을 더 강렬하게 기억하는 이유 손실 기피자 법칙이라고 하는데 손실은 이익보다 더 크게 느껴지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을 잃게 될지를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대개 사람은 전형적인 손실 기피자이다.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주식을 해보다 보면은 사실은 이익 조금 내지만 초기에 손실을 봐버리면은 그게 극복하기가 매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손실이 그 최소화 될 것이라는 그게 나도 별거 아니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줄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좋은 것 이걸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손실을 아무래도 손실을 줄이고 깊이 하는 그런 쪽에 우리가 심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소식은 마지막까지 아껴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아껴뒀다가 그걸 활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참 세 사람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웃는 얼굴로 구워 삶는 기술 참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고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게 20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접하기 쉽고 우리가 늘상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장 쉽고 가장 짧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여기에서 기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인간은 작은 것에 흔들리도록 설계되었다. 엄청난 큰 일을 해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소하고도 확실한 이런 방법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사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